7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억만장자 차민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매달 보내온 돈으로 지은 저택에서 아내와 아들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민규는 마을 외곽에 있는 양철 지붕의 임시 가옥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앞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처마 밑에 앉아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직접 다시 붙이고 있었다. 그는 7년 동안 미국에서 탈진할 정도로 일했다. 매달 빠짐없이 돈을 보내왔다. 그동안 가족의 저택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돌을 깐 마당은 깨끗하게 빛났으며 형과 형수는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임시 가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었던 걸까? 불과 몇 시간 전 민규는 서정이 도둑으로 몰린 뒤 비오는 어느 밤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오싹하게 만든 것은 친어머니와 형 모두 그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규는 집으로 달려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에 든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좋아, 다들 그 집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집이 정말 누구 것인지 알려주지. 7년 전 차민규는 29살의 나이에 한국을 떠났다. 낡은 여행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아내 한서정, 그리고 당시 갓 1살을 넘긴 아들 차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서 서정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웃었다. 민규는 아내를 끌어안고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말했다. 기다려, 꼭 돌아와서 당신과 우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게. 미국에서의 첫 몇 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낮에는 민규가 한기계 공장에서 냉난방 설비를 유지보수했고 밤에는 한식당에서 일을 도왔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자취방에 돌아왔고 몇 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 출근해야 했다. 그는 모아둔 돈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극도로 아껴 살았다. 민규는 어머니 오경자에게 돈을 관리하고 서정과 우진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낡은 집이 많이 낡았다면 새로 지어도 좋으니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할 때마다 경자는 늘 말했다. 집은 다 괜찮다. 너는 일이나 신경 써. 서정 역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진이가 오늘은 얼마나 더 컸는지, 학교에서는 얌전히 잘 지내는지만 이야기했다. 몇 년 뒤 민규는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그는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안심시킨 것은 여전히 단 하나의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고 아내와 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민규는 여러 번 일찍 돌아갈 생각을 했었다. 우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그는 이미 항공권 예약 페이지까지 열어놓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에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계약이 생겼고 그는 다시 한 해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한 해가 2해가 되었다.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는 보상이라도 하듯 더 많은 돈을 보냈다. 난방 설비 교체 비용, 집 수리비, 그리고 저택을 짓기 위한 큰 돈까지. 경자가 영상통화를 걸어 막 콘크리트를 부은 기초 부분을 카메라로 비춰주던 날, 민규는 눈이 붉어질 정도로 웃었다. 서정이 방은 창문을 좀 크게 해주세요. 서정이는 아침 햇살을 좋아하니까요. 그는 따로 당부하기도 했다. 우진이 방은 우리 부부방 가까이에 해주세요. 그 애는 밤에 혼자 있으면 잘 무서워해요. 경자가 대답했다. 알았다.
너는 일이나 신경 써. 민규는 몇 년 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지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방이 사실은 한 번도 아이의 것이었던 적이 없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뒤 영상통화에서도 서정은 늘 휴대전화를 아주 좁은 각도로만 비추려 했다. 그녀의 뒤에는 되게 밝은색 벽이나 커튼만 보였다. 민규가 왜 새 집을 좀 더 보여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웃었다. 당신이 돌아오면 직접 봐. 굳이 휴대전화로 볼 게 뭐가 있어. 그 말을 들은 그는 기뻤다. 그는 아내가 약간의 놀라움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우진이 화면 앞을 뛰어 지나가자 민규가 아들을 불러 세우고 물었다. 새방 예쁘니? 아이는 먼저 엄마 쪽을 바라본 뒤에야 대답했다. 네, 예뻐요. 대답은 아주 작았다. 하지만 그때 민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돌아가면 아들에게 아주 큰 책상을 직접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서정은 무언가를 찾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민규는 그녀가 감정이 북받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그는 알게 되었다. 어떤 징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여전히 괜찮다고 믿고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을 가장 덜 아픈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온갖 이유를 찾아내게 된다. 바로 그 무렵부터 집안에서 서정의 위치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직접 나서서 자재를 받고 인부들을 확인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경자는 며느리가 야무지게 일을 잘한 덕분에 새 집이 예정대로 완공되었다며 친척들에게 여러 번 자랑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그런 칭찬은 아주 빠르게 사라졌다. 해숙은 경자가 고향에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했으니 그 집은 온 가족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승필 역시 점점 2층을 자기 부부만의 공간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정이 막 가족 사진을 벽에 걸고 있는데 해숙이 지나가다가 한참을 바라본 뒤 말했다. 새 집의 오래된 사진을 너무 많이 걸어두면 촌스러워 보여. 이틀 뒤 그 사진은 계단 한쪽 구석으로 옮겨졌다. 또 일주일 뒤 사진은 사라졌다. 서정이 묻자 해숙은 그저 대답했다. 아마 인부들이 치우다가 잘못 가져갔나 봐. 그런 일들은 큰 다툼으로 번지기에는 너무 사소했다. 바로 사소했기 때문에 서정은 계속 참았다.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집안에 심각한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또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민규가 우진을 위해 마련해달라고 했던 방에는 점점 승필의 두 아이 물건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정이 예전부터 쓰던 옷장은 해숙이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심지어 민규가 아내에게 사준 차도 형수가 묻지도 않고 자주 가져갔다. 우진은 한 번 엄마에게 물었다. 여기는 아빠 집인데 왜 저는 방이 없어요? 서정은 몇 초가 지나서야 대답했다. 아빠가 돌아오면 다시 정리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서정이 아들과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이 되었다. 민규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자신과 아들을 바로 그 집에서 내쫓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7년째가 되던 해 일이 안정되자 민규는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직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정의 놀란 표정을 보고 싶었고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우진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민규는 자신이 7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비행기는 초가을 어느 아침 인천에 착륙했다. 공항에서 민규는 차를 빌려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다. 차가 큰 길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익숙해졌다. 논밭과 비닐하우스들, 주택가를 굽이쳐 지나는 작은 길을 보며 그는 7년이라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민규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기억 속에 낡은 단층 집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넓은 2층 저택과 돌이 깔린 마당, 새 울타리가 있었고 지붕이 있는 주차 공간 아래에는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적어도 내가 보낸 돈은 제대로 쓰였네. 그것이 그날 그를 기쁘게 만든 마지막 생각이었다. 오경자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 뒤로 형 차승필과 형수 배혜숙도 나와 끊임없이 안부를 물었다. 혜숙은 재빠르게 여행 가방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승필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고는 민규가 성공한 뒤로 집안 전체가 어깨를 펴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민규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서정이 없었다. 우진도 없었다. 엄마, 서정이랑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방 안의 대화가 딱 한 박자 멈췄다. 경자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따랐다. 서정이는 아마 읍내에 볼 일이 있나 보다. 혜숙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우진이도 지 엄마 따라갔어. 저녁이면 아마 돌아올 거야. 민규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빨리 대답했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거실에서 민규는 영상통화를 할 때 보았던 익숙한 물건들을 많이 발견했다. 새 냉장고,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사고 싶다고 했던 마사지 의자, 그리고 그가 연말에 맞춰 돈을 보내 샀던 대형 텔레비전까지. 그 물건들은 몇 분 동안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다 그는 사진 선반에 어머니와 형의 가족, 그리고 두 조카의 사진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결혼 사진은 없었다. 우진의 사진도 없었다. 그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저랑 서정이 사진은 어디 갔어요? 혜숙은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마 집 고칠 때 어디다 치워뒀나 봐. 민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대답 하나하나를 기억해두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더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민규는 예전에 부부가 쓰던 방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옷장 안에는 승필과 혜숙의 옷이 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도 그들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민규가 예전에 직접 계단참에 걸어두었던 가족 사진도 사라져 있었다. 서정의 옷은 없었다. 우진의 책도 없었다. 두 모자가 아직 이곳에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당으로 내려온 그는 예전에 아내에게 사준 차를 혜숙이 타고 다니는 것도 보게 되었다. 서정이 차를 왜 형수가 타고 있어요? 혜숙은 그저 웃었다. 안 쓰고 세워두기만 하니까 내가 편하게 쓰는 거야. 민규는 믿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내의 번호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상은 아주 푸짐하게 차려졌다. 경자는 계속 아들의 그릇에 음식을 집어주며 회사 이야기를 묻고 미국 집 이야기를 묻고 한국에 얼마나 머물 생각인지 물었다.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주제는 딱 하나뿐이었다. 서정과 우진이었다. 민규는 일부러 말했다. 우진이한테 축구화를 한 켤레 사왔어요. 지금 발이 몇 사이즈인지 모르겠네요.
해숙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칫했다. 경자는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렸다. 승필이 아주 빠르게 말했다. 애들은 금방 크니까 좀 크게 사면 되지. 민규는 형을 바라봤다. 형은 우진이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요? 승필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게 계속 봤지. 민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피할 때 숨기고 있는 것이 대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왔다. 다음 날 아침 민규는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다. 우진이 방이 어디예요? 선물을 거기에 두고 싶어요. 경자의 손이 멈칫했다. 그냥 거실에 둬. 모자가 돌아오면 가져가겠지. 민규는 몇 초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한다면 자신이 직접 찾으면 됐다. 그는 걸어서 오래된 주택가로 나갔다. 이웃들은 그를 보자 모두 반가워했지만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는 시선이 난처하게 변했다. 한 노인이 무언가 말하려다 그저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건 잘했다. 복리 할머니를 만나봐라. 그 한마디만으로도 민규는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내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복례는 그의 집에서 골목 몇 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민규를 보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서정이랑 우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채소를 다듬고 있던 복례의 두 손이 갑자기 멈췄다.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해줬니?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복례는 한참 동안 침묵한 뒤에야 이야기를 꺼냈다. 저택이 완공된 뒤 해숙은 서정과 우진이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민규가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있으니 나중에 정말 돌아올지도 알 수 없고 그 집은 온 가족이 함께 돌본 공이 있다는 말을 자주 돌려서 했다. 서정은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바로 그 인내심 때문에 해숙은 점점 더 선을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현금 1,000만 원이 없어졌다며 큰 소리를 쳤다. 그날 집에 있던 사람은 서정뿐이었으니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른 누구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서정은 즉시 경찰을 부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숙은 완강하게 막았다. 집안일로 경찰까지 부르면 온 가족 망신이야. 경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승필도 침묵했다. 결국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몰린 사람은 오히려 서정이었다. 복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내가 해숙이 부부가 싸우는 걸 들었어. 그때서야 그 돈은 애초에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걸 알았지. 민규가 탱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계속 해숙이 가방 안에 있었어. 서정이를 쫓아내려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일을 꾸민 거야. 승필이도 나중에 알았고 내 어머니도 알았어. 그런데 아무도 그 모자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어졌다. 서정이 쫓겨나던 밤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우진은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경자는 얼굴을 돌렸다. 서정은 두 모자의 옷 몇 벌만 가방 하나에 넣고 아들의 책가방을 든 채 자신이 남편을 대신해 공사하는 동안 하루하루 지켜보았던 바로 그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오늘 누구를 믿기로 선택하셨는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복례가 뒤따라 나가 그녀에게 우산 하나와 약간의 돈을 건넸다.
서정은 우산만 받았다. 돈은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두 모자는 빗속으로 멀어져 갔다. 복례는 서정이 떠난 뒤 동네 여러 사람이 돈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왜 며느리를 다시 부르지 않느냐고 경자에게 물었다고 했다. 경자는 그저 대답했다. 우리 집안일이니 다들 끼어들지 마세요. 민규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는 서정이가 누명을 썼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복례는 그를 바라보며 몇 초 동안 망설였다. 사흘 뒤에 민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할머니 말씀을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누군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복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민규는 휴대전화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탁자 위에 놓고 녹음을 켰다. 복례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날 복례는 막 따온 채소를 조금 가져다 주려고 그 집에 갔다. 아래층 창문 옆 마당을 지나가던 중 안에서 승필과 해숙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승필이 물었다. 돈이 네 가방 안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다고 한 거야? 해숙이 대답했다. 난 그냥 그 여자를 겁주고 싶었어. 어머니가 정말로 쫓아낼 줄 누가 알았겠어. 복례는 마당에서 걸음을 멈춘 채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들었다. 바로 그 뒤 그녀는 경자가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민규는 손에 든 종이 조각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그때 그 사람 표정을 보니 적어도 싸우는 말의 일부는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복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듣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부터 경자는 자신이 서정이가 누명을 썼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도 두 모자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나자 서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온 가족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복례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계속 잘못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워져서 계속 그러는 거야. 민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 무렵의 전화 통화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모두 잘 지낸다고 말했다. 형도 집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번은 민규가 이렇게 묻기도 했다. 엄마, 서정이는 어디 있어요? 경자가 대답했다. 씻고 있다. 다른 날에는 우진이 학원 데려다 줬다. 또 다른 날에는 잔다. 그 누구도 그 여자가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돈을 보내지은 그 집의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에게 단지 하나의 진실만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계속 안심한 채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가짜 삶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그 배신을 훨씬 더 차갑게 느끼게 했다. 복례가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머니한테만 화내지는 마라. 민규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서정이도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가 일을 그만둘까봐, 네가 돌아와서 어머니와 갈등을 겪을까봐 무서워했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계속 말했지. 착한 사람들은 참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불편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과 아내의 인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틈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멀리서 돈을 벌었다. 서정은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침묵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 사실은 누명을 씌운 일보다도 민규를 더 오싹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진실을 알고도 한 여자와 한 아이가 바깥에서 몇 달 동안 살도록 내버려 둔 것, 그것은 더 이상 한순간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었다. 복례는 서랍 안에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사 가기 전에 서정이가 이 주소를 남겼어. 언젠가 네가 돌아왔는데 두 모자를 찾지 못하면 너한테 주라고 했어. 민규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필체를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사흘, 어머니가 며느리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아는 데는 고작 사흘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침묵했다. 복례의 집을 나온 민규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정이 남긴 주소로 택시를 불렀다. 마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은 점점 좁아졌고 비닐하우스들이 늘어선 곳과 몇 군데의 빈터를 지나갔다. 마지막 구간에 이르자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기사가 멈춰야 했다. 민규는 차에서 내려 걸었다. 종이에 적힌 주소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될까봐 더욱 두려워졌다. 길 끝에는 낡은 패널과 양철을 이어 붙여 만든 작은 임시 가옥이 비닐하우스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 앞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신발 몇 켤레,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었다. 서정은 몸을 숙이고 플라스틱 대야에서 쌀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머리는 목 뒤로 급하게 묶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굳어 있었으며 빛이 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깨끗했다. 민규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우진이 집 안에서 나왔다. 아이는 문턱에 앉아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꺼낸 뒤 접착제로 조심스럽게 다시 붙였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자신이 보내온 돈이면 우진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늘 생각했다. 그런데 눈앞의 아이는 다른 신발을 살 수 없다는 듯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 민규의 목이 메었다. 우진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두 부자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우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댐집 안을 돌아보았다. 엄마, 엄마. 서정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신 돌아왔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 아내를 끌어안은 뒤 몸을 숙여 우진까지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민규가 7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는 결국 그 비좁은 임시 가옥에서 이루어졌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서정은 남편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안에는 작은 단칸방 하나와 낮은 탁자 하나, 낡은 장 하나, 그리고 임시로 나눠놓은 부엌 공간이 전부였다. 선반에는 그릇 몇 개와 낡은 전기밥솥,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음식통들이 놓여 있었다. 우진이 아버지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아빠, 드세요. 민규는 컵을 받아들었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왜 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 서정이 대답했다. 거의 반년 됐어. 우진은
아버지가 정말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아이는 민규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곤 했다. 잠시 뒤 아이가 물었다. 아빠 또 가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민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제는 너한테 말도 없이 가지 않을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웃지는 않았다. 잠시 뒤 아이는 집 한쪽으로 가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바퀴가 부러진 장난감 자동차 하나, 모서리가 접힌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다. 우진은 그것을 아버지 앞에 놓았다. 저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민규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아이의 편지였다. 몇 줄뿐이었다.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민규는 자신이 그 편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는 서정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6살 때 쓴 거야. 사진 찍어서 당신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신 회사에 막 일이 생겨서 그냥 안 보냈어. 우진이 물었다. 아빠는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민규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이제 읽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민규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과 영상, 주말마다 하던 통화를 통해 자신이 우진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상자는 그에게 또 다른 어린 시절을 보여주었다. 엄마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 집에서 쫓겨났지만 멀리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여전히 간직한 아이. 왜 아빠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고 그저 아빠가 또 떠날 것인지만 묻는 아이. 민규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새 옷도, 새 신발도, 자기 방도, 좋은 학교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우진에게 부족한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하나의 약속을 7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래서 민규는 그저 말했다. 내일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게.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정말. 아빠 제 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아직 몰라.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만난 뒤 처음으로 우진이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규에게 그 미소는 자신이 지금까지 서명했던 어떤 계약서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정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떨어져 지는 세월은 한 번의 포옹만으로 사라질 수 없었다. 민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메워야 할 것이 새 옷 몇 벌이나 더 좋은 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었다. 민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 먼저 집에 갔었어. 서정은 곧바로 알아들었다. 그럼 알게 된 거야? 당신이랑 우진이가 쫓겨났다는 건 알아. 하지만 당신한테 직접 듣고 싶어. 서정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한 뒤에야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규가 미국으로 간 뒤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평온했다. 남편이 보내오는 돈은 매번 서정이 시어머니에게 건네 관리하게 했다. 저택을 지을 때는 그녀가 직접 공사를 계속 지켜보고 자재를 확인하고 비용을 기록하고 인부들의 식사까지 챙겼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곳이 민규가 돌아올 집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집이 완공된 뒤 해숙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엌 일에서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우진이 집 안에서 뛰어 시끄럽게 한다는 것까지 무엇이든 해숙이 서정을 나무랄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서정은 쫓겨난 뒤
처음 몇 달 동안 자신과 우진이 아는 사람의 가게 뒤편 창고방에서 신세를 졌다고 이야기했다. 낮에는 농산물 포장 공장에서 일했다. 저녁에는 식당 청소 일도 맡았다. 집세와 식비, 아이의 학비 때문에 그녀가 모아둔 돈은 거의 남지 않았다. 한 번은 우진이 한밤중에 열이 나서 숙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업고 큰 길까지 걸어 나가 택시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민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남편을 더 이상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가 모든 일을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냥 몇 달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돌아오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민규가 물었다. 내가 안 돌아왔으면? 서정은 침묵했다. 바로 그 침묵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말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당신은 눈이 빨개질 정도로 지쳐 있었어. 당신이 모든 일을 다 버리고 돌아올까봐 무서웠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때도 며칠 지나면 어머니가 나를 다시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을 때 알았어.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혜숙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꾸며낸 거 알고 있었어?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냥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어. 민규는 복례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칠게 굳은 아내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화나? 서정은 아주 옅게 웃었다. 화나지. 하지만 계속 화만 내고 살면 우진이가 내 원망 속에서 자라게 될 거야. 그녀는 탁자 한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냥 아이가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정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당신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민규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쫓겨난 첫날 밤 우진이는 대문을 나선 뒤로 더 이상 울지 않았어. 그 애는 나한테 딱 이렇게 물었어.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민규가 멈칫했다. 서정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니라고 했어. 그 애가 또 물었어. 내가 더 착하게 굴면 할머니가 우리를 다시 들어오게 해줄까? 작은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규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아이들은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니었다. 아이들은 흔히 어른들의 잘못을 자기 안으로 끌어안고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는다. 서정이 말했다. 그날부터 우진이는 거의 아무것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 신발 가게 앞을 지나가도 그냥 보기만 했어. 내가 마음에 드냐고 물으면 신던 것도 아직 신을 수 있다고 했어. 학교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소풍이 있었는데 알림장을 가방에 숨겼어. 내가 발견하니까 자기는 안 가도 된다고 했어. 민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내렸을 때 그의 눈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다. 나는 충분히 돈을 보냈어.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우진이가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보냈어. 알아. 그런데도 서정이 그의 말을 끊었다. 돈이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건 아니잖아. 아주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민규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달도 돈을 늦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다. 송금 완료라는 표시만 확인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가족은 은행 계좌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답은 어떤 원망의 말보다
민규를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우리 모자를 쫓아낸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돈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믿었어. 민규는 작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 뒤에도 민규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누구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부동산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은행에 지난 7년간의 송금 내역을 다시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은 딱 3가지였다. 집을 지은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었는지였다. 결과는 아주 분명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민규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차민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 위에 지어진 집 역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된 적이 없었다.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에는 지난 7년 동안 민규가 꾸준히 돈을 보내온 기록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저택을 짓던 시기에 맞춰 보낸 큰 돈들도 있었다. 그는 한동안 서류처를 바라보았다. 돈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낸 돈 한 푼 한 푼이 돌벽과 유리창, 비싼 가구로 바뀌는 동안 아내와 아들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지은 바로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분리하라고 조언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송만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규는 이해했다. 당장 서류를 보내 모두에게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단지 집주인이 돌아와서 집을 잃었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민규는 그들이 다른 질문과 마주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정말로 살 집을 빼앗긴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는가? 변호사가 물었다. 바로 소송하시겠습니까?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규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먼저 그들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날 저녁 그는 서정의 임시 가옥으로 돌아왔다. 서정은 남편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보고 물었다. 그 집에 갈 거야? 응. 나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 건 원하지 않아. 민규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위해 복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오늘 나까지 침묵하면 당신과 우진이가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던 사람들과 나도 다를 게 없으니까. 서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가 일어서고 나서야 그녀가 조용히 당부했다.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 일은 하지 마.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음 날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민규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승필은 동생을 보자마자 웃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온 가족이 계속 기다렸잖아. 서정이 만나러 갔어. 형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굳었다. 점심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려졌다. 해숙은 계속 민규의 밥그릇에 반찬을 집어주었고 경자는 미국에서의 일에 대해 물었다. 민규는 거의 먹지 않았다. 모두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앉으세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다. 민규는 거래 내역 전부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딱 3장만 꺼냈다. 한 장은 공사를 시작할 때 그가 보낸 큰돈의 송금 내역이었다. 한 장은 집이 완공될 때 보낸 마지막 대금의 내역이었다. 나머지 한 장은 서정이 쫓겨난 달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 달에도 저는 계속 돈을 보냈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제가 미국에서 이 돈이면 아내와 아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두 사람이 밖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경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규는 먼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돈을 보내지 않은 달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경자는 시선을 내렸다. 없었다. 제가 서정이와 우진이는 이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녀는 침묵했다. 민규는 형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형수는 서정이가 형수의 1,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했죠? 해숙은 아주 빠르게 대답했다. 그래. 서정이가 가져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 카메라는 있었어요? 없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 서정이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해숙이 멈칫했다. 했어. 민규는 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왜 누명을 쓴 사람은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 사람은 그걸 막았어요? 해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일이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복내 할머니가 말씀을 녹음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민규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조용한 방 안에 복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서정이 쫓겨난 지 사흘 뒤 자신이 들었던 말다툼과 사실 그 돈이 여전히 해숙의 가방 안에 있었다는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승필은 그 아내 쪽을 돌아보았다. 사실이야? 해숙이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냥 그 여자를 겁주고 싶었어. 민규가 그렇게 오래 미국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집도 결국 우리 형제끼리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서정이가 계속 거기 있으면. 말은 중간에서 끊겼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규가 물었다. 그러면 뭐요? 해숙은 고개를 푹 숙였다. 스스로 나가게 하고 싶었어. 경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처음부터 몰랐어. 민규가 어머니 쪽으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사흘 뒤에는 아셨잖아요. 경자의 몸이 굳었다. 민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흘 뒤에 어머니는 제 아내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아셨어요. 어머니 손자가 밖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되면 어머니를 원망할까봐 침묵하셨죠.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규야, 저는 어머니에게 집 한 채를 지어드리려고 7년을 일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아는 데는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단 하루도 쓰지 않으셨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민규는 계속 말했다. 어제 서정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서정이가 저한테 제일 먼저 뭘 물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물었어요. 경자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민규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아낸 사람은 아직도 어머니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람이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도 이 집의 평온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두툼한 송금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한 부와 거래 내역서 한 묶음만이 탁자 위에 놓였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민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그들 쪽으로 돌렸다. 소유자 이름은 차민규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승필이 형도 아니고 해숙이 형수도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씩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제 아내와 아들을 제 집에서 쫓아내고 마치 여러분이 상속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해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민규는 뒤로 물러났다. 형수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형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둑이라고 부른 그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아이예요. 승필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잘못했어. 나중에 알고도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어. 그는 마른 침을 삼킨 뒤 계속 말했다. 그때 서정이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해숙이가 울면서 재수를 다시 데려오면 우리 부부가 나가겠다고 했어. 나는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어. 민규가 대답했다. 형은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잘못된 일을 보고 침묵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사람이 더 안심하게 만들 뿐이에요.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서정이랑 우진이를 데려올게. 엄마가 다 보상할게. 민규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한때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그가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켰으며 그가 기술을 배울 돈을 마련하려고 작은 반지 하나를 팔기도 했던 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손을 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는 화를 내고 돌아서서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깊었다. 경자가 울며 말했다. 엄마는 그저 집안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민규가 물었다. 무슨 집이요? 경자는 그대로 굳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이요? 제 아내와 아들이 쫓겨나던 날 집안은 이미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지킨 건 벽뿐이었어요. 경자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 침묵이 낳은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기를 바랐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규는 승필을 바라보았다. 형은 형수와 부부싸움을 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승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럼 형 부부가 한 번 싸우는 걸 피하려고 동생이 반년 동안 아내와 아들 없이 살게 둔 거예요? 승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규는 해숙 쪽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형수는 서정이를 겁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죠. 해숙이 울며 말했다.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맞아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개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해숙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민규는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 그는 꾸짖지도 않았다. 그 차분함 때문에 해숙은 오히려 무엇에 매달려야 할지 더욱 알 수 없었다. 지난 반년 동안 형수는 서정이와 우진이가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민규가 물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우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는요? 몰라. 서정이는 무슨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요? 해숙은 고개를 푹 숙였다. 민규는 세 사람 모두를 바라보았다. 다들 계속 그 두 사람을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제 아들이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제 아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가족이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민규는 조용히 손을 빼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경자는 그대로 굳었다.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곳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남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민규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집을 팔 겁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규야, 너 이미 결정했어요.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저는 이 집이 7년 동안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의 벽돌 하나하나는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돈을 벌고 있는 동안 바로 그 가족이 제 아내와 아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는 사실만 떠올리게 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저는 계속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어머니가 살기에 충분한 작은 아파트를 사드리고 예전처럼 생활비도 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형과 형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오늘부터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지세요. 해숙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민규는 단 한마디만 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가족이 기댈 곳을 만들어주려고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심이 머물 곳을 만들어주려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날 당장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규는 어머니에게 짐을 옮기고 새로 살 곳을 찾을 시간을 주었다. 그는 승필과 해숙에게 직접 서정을 찾아가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정은 만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해숙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끊기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서정은 그저 대답했다. 저한테 사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날 우진이는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아이는 그 일을 저보다 더 오래 기억할 거예요. 해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서정은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의 권리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마음의 짐을 덜도록 해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저택은 팔렸다. 민규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에게 읍내시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사들였고 계속 생활비도 지원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승필과 해숙은 직접 집을 빌리고 일을 해야 했다. 더 이상 기댈 저택이 없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민규는 어머니가 손자를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우진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경자가 새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귤 한 봉지와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왔다. 우진은 엄마 등 뒤에 서서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너 주려고 샀어. 아이는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저 다시 옛날 집으로 가야 해요? 경자는 몸이 굳었다. 아니, 너는 어디에도 갈 필요 없어. 그녀는 운동화를 내려놓았고 눈이 붉어졌다. 할머니가 미안해.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규도 끼어들지 않았다. 돌아가기 전 경자는 운동화를 문 앞에 두고 갔다. 일주일 뒤 우진은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아무도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었다. 민규는 서정과 우진을 데리고 도시로 올라가 작은 마당이 딸린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히 넓은 집에서 살았다. 서정은 제빵을 배운 뒤 집 근처에 가게를 열었다. 민규는 가능한 날이면 아침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크지 않은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어느 주말 오후 우진은 아빠가 막 만들어준 연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서정이 물었다. 그 저택 아깝지 않아? 민규는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 안에 가족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데 7년이나 걸린 게 아쉬울 뿐이야. 마당에서는 우진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저녁 햇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당신이 민규라면 그 저택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서정이라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겪고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마 사람마다 답은 다를 겁니다.